저는 오지혜입니다. 42살이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요리 연구가라고 부르더군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환하게 웃으며 레시피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참 행복해 보인다고 하죠. 오늘은 특별한 날을 위한 스테이크 요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을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12년 결혼 생활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뭔가 빠진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이가 없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저를 늘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남편 승현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이죠. 저에게 늘 다정했고 제 일도 응원해줬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최근 들어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지혜야, 오늘 촬영 어땠어? 응, 괜찮았어. 너는 어때?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 아, 그냥 그래. 좀 피곤하네. 예전 같으면 제 방송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던 승현이가 요즘은 시큰둥했습니다. 뭔가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 동생 지수였습니다. 38살인 지수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묘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보다 4살 어리지만 늘 저와 비교당하는 걸 싫어했죠. 언니는 참 좋겠다. 방송도 나오고 남편도 잘났고. 지수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질투 같은 게 섞인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지수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오더군요. 언니, 승현이 오빠한테 사업 관련해서 조언 좀 구하려고 왔어. 지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죠. 하지만 제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가 묘하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저는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면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승현이와 지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자 급히 몸을 떨어뜨리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이야기라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뭐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 그냥 카페 매출 이야기. 별거 아니야. 지수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던 지수가 이상하게 간단히 넘어가더군요. 승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서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어색한 표정, 급히 거리를 둔 몸짓, 그리고 묘하게 어두워진 분위기까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제 삶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송 녹화를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무언가 소중한 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서서히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승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2년 동안 늘 정시에 퇴근하던 남편이 최근 들어 자꾸 늦어지더군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이런 메시지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왔습니다. 예전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혼자 차가운 저녁을 먹으며 시계를 쳐다봤어요.
8시, 9시, 때로는 10시가 넘어서야 승현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뭐가 그렇게 바빴어? 계약 건으로 미팅이 길어졌어. 미안. 승현이의 설명은 늘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묻기도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더군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예전만큼 저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현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소파에 놓인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 이름이 보였어요. 지수. 제 동생이었습니다. 왜 지수가 승현이에게 이 시간에 메시지를 보낼까요? 그것도 꽤 자주 말이죠.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남편이 사생활을 엿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에 심어져 있었어요. 며칠 후 지수가 또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저녁 시간에 왔더군요. 언니, 오빠 계시죠? 카페 관련해서 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응, 근데 갑자기 왜? 전화로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야? 아니에요. 서류도 보여드려야 하고. 복잡한 일이라서요. 지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랐어요. 카페 사장 겸 사업가가 만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와 데이트하러 가는 것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지수야, 먼저 저녁 먹고 이야기하자.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으려고 하면 갑자기 조용해지더군요. 마치 저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승현이와 지수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묘한 미소를 주고받았거든요. 저만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수야, 요즘 카페 일이 그렇게 복잡해? 네, 언니. 확장도 생각하고 있고 투자자도 만나야 하고 여러모로 바빠요. 하지만 제가 아는 지수의 카페는 작은 동네 카페였습니다. 확장이나 투자자를 만날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식사 후 지수와 승현이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두 사람은 정말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평소 같으면 문을 열어두고 대화했을 텐데 이상하게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지수가 나왔습니다. 언니, 이제 갈게요. 오빠가 많이 도움 주셨어요. 그래? 뭐가 그렇게 복잡했는데 해결됐어? 네,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수는 급한 듯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승현이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는데 제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두 사람이 차 앞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동생과 남편 사이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승현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저녁 늦게 들어왔죠. 저는 혼자 집에서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제일 무서운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은 제가 방송 녹화가 일찍 끝난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빨리 집에 도착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승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 조심해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들어봤어요. 나도 힘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날 수는 없잖아.
승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하고 애틋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제게 하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혜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조금 더 조심해야겠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승현이가 누군가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상대방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벽에 기대서서 더 들어봤습니다. 나도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 승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누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너무 깊이 들어온 걸까요? 응, 내일 봐. 조심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급히 현관 쪽으로 가서 다시 문을 열고 닫는 소리를 냈어요. 여보, 일찍 왔네? 승현이가 거실에서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들킬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녹화가 일찍 끝났어. 누구랑 통화했어? 아, 회사 직원이랑 업무 이야기.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직원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리 없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화가 치솟았지만 일단 참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승현이의 핸드폰을 유심히 봤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올 때마다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죠. 그런데 승현이가 평소와 달리 핸드폰을 제게서 멀리 두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인터넷에서 탐정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곳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박서준 탐정사무소라는 곳이 눈에 띄었어요. 리뷰도 좋고 심리상담까지 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탐정사무소죠?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틀 후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네, 오지혜입니다. 박서준 탐정은 생각보다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섭거나 차갑지 않고 오히려 신뢰감이 들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승현이의 변화, 지수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며칠 전 들은 통화 내용까지. 이야기하면서 제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힘드셨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견디기 어려우셨을 텐데. 박서준 탐정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죠.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정말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의심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네, 알고 싶습니다. 진실이 뭐든 감당할게요. 박서준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해와 격려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서준 탐정과의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 사무소에 들어서자 박서준 탐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분과 동생분이 만나는 횟수가 상당히 많네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주로 점심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나요? 대부분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나더군요. 동생분이 운영하시는 카페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박서준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승현이와 지수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처남과 처제 사이가 아니었어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충분합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승현이의 늦은 귀가, 지수의 잦은 방문,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까지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제 눈으로 봐야 믿을 것 같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박서준 탐정이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그들이 만날 예정입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박서준 탐정과 함께 시내 카페 앞에 있었습니다. 탐정의 차 안에서 카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기 오네요. 승현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지수가 나타났어요. 지수는 평소보다 예쁘게 꾸미고 왔더군요. 두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가 승현이의 팔짱을 끼고 들어가더군요. 자연스럽고 친밀한 몸짓이었어요. 들어가서 직접 보시겠어요? 네.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승현이와 지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완전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수가 승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승현이도 거부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어요. 지혜 언니는 모르죠? 지수의 목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응, 아직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언니가 알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카페를 나왔어요. 박서준 탐정이 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차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제일 믿었던 동생과 함께 배신당할 줄은. 지금 당장 따져보고 싶지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박서준 탐정의 조언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서 모든 걸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그들도 변명할 수 없을 테니까요. 어떤 증거요? 둘이 함께 있는 영상이나 더 확실한 사진. 지금까지는 의심 수준이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준 탐정의 말이 맞았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제가 손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승현이와 지수를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서준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탐정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박서준 탐정이 USB 하나를 내밀더군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시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각오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수의 카페에서 촬영한 것 같았어요. 문을 닫은 후 승현이와 지수가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오빠를 너무 사랑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지혜에게는 미안하지만. 승현이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밤에 끝내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12년 결혼 생활을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저녁 시간 승현이가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지수가 나타났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오빠 계시죠? 응, 거실에 있어. 들어와.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승현이와 지수는 소파에 앉고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이게 뭐야? 승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수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지혜야, 설명할게. 승현이가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다 봤으니까. 언제부터였어? 6개월 전부터.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오빠를 사랑해요. 어릴 때부터 오빠를 좋아했어요. 지수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지수가 저에게 가졌던 질투심, 경쟁의식, 그리고 최근의 이상한 행동까지.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빼앗은 게 아니에요. 오빠도 저를 사랑해요. 승현아, 그게 사실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지혜야, 미안해.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 사랑에 빠졌다고? 승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더군요. 우리 결혼 생활이 그렇게 불만스러웠어? 그런 게 아니야. 너도 좋은 사람이고 잘해줬어. 하지만 뭐? 지수와 있을 때가 더 편해. 더 자연스러워. 승현이의 말에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이 편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수가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랑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왜 나한테는 거짓말했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알면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서? 아니면 편하게 불륜을 즐기려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나는 뭐였어? 그냥 거칠애였던 거야? 승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어요. 좋아. 이제 끝이야. 당신들 원하는 대로 됐잖아. 저는 일어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 그리고 지수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언니. 언니는 무슨 언니야? 이제 남남이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울었어요. 1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승현이는 정말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12년 동안 함께 만들어 온 집이 하루 만에 텅 비어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승현이가 나간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SNS도 업데이트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이 하나둘 떨어져 갔지만 장을 보러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어. 일주일 만에 받은 전화는 제 절친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시내에서 작은 맛집을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저보다 1살 어리지만 현실적이고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늘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였죠. 미경아.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미경이가 알아챘나 봅니다. 뭔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지금 집에 있어? 응. 지금 간다. 움직이지 마. 1시간 후 미경이가 큰 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제 모습을 본 미경이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야, 너 왜 이래? 귀신같이 생겼네. 미안해. 요즘 좀 힘들어서. 힘든 게 뭐야? 일 때문이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미경이에게 털어놨습니다. 승현이와 지수의 불륜 그리고 이혼까지. 모든 걸 이야기하니까 조금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경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있어? 잘못한 건 걔들인데. 그래도 12년이야. 쉽게 정리가 안 돼. 12년이 뭐가 대단해? 썩은 동아줄 붙들고 있으면 같이 썩어. 미경이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단 씻어. 그리고 밥 먹자. 내가 반찬 해왔어. 미경이가 가져온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으니까 조금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혜야, 넌 뭘 잘못했어? 응? 승현이 그 자식이랑 지수 그년이 바람핀 거잖아. 넌 피해자라고. 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이도 없고 너무 일에만 매달렸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이 없는 건 둘 다 문제일 수 있는 거고 일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야. 미경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부족했다고 해도 바람피는 게 답이야? 이혼하고 바람피면 되는 거지. 미경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모르겠어.
방송도 나가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 그럼 잠깐 쉬어도 돼. 하지만 너무 오래 쉬면 안 돼. 그럼 진짜 망가져. 미경이와 이야기하니까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경아, 나 정말 바보 같지? 바보 맞아. 그런데 착한 바보야. 위로가 안 돼.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는 착해서 당한 거야. 미경이가 제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더 영악하게 살아야 해. 착하기만 해서는 세상이 만만하게 본다고. 며칠 후 박서준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래요. 뭔가 공허해요. 그런 기분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큰 변화를 겪으셨으니까요. 박서준 탐정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위로가 되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했는데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엔 다들 절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삶을 찾더라고요. 박서준 탐정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터널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빛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한 거였어요. 이 도시에는 승현이와 지수의 흔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이요. 인터넷으로 봤는데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거기서 뭐 할 건데? 작은 식당을 차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방송은 당분간 쉬고 싶어요. 미경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서 괜찮겠어? 해봐야 알겠죠.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일주일 후 저는 강원도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서울의 복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건물 하나를 얻었습니다.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제가 살 공간으로 개조했어요. 공사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며요? 여기는 심심할 텐데. 괜찮아요. 조용한 게 좋아서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순박하고 친절했습니다. 제 사연을 자세히 묻지도 않고 그냥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식당 준비를 하면서 저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 화려한 요리를 만들 때와는 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진짜 사람들을 위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지혜 식당이라는 간단한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요리를 참 잘하시네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저는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방송에서 봤던 찬사와는 다른 진짜 만족감이었어요. 석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식당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서준 탐정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미경 씨한테 주소를 들었어요. 지나가는 길에 들러봤습니다. 박서준 탐정이 식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음식도 맛있어 보이고. 감사해요. 뭐 드실래요? 저는 박서준 탐정에게 제 특제 비빔밥을 대접했습니다. 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시간이 약이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참 좋아요. 다행입니다. 걱정됐거든요. 박서준 탐정과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마음을 알겠어요. 제 아내도 바람을 피웠거든요. 정말이요? 네, 5년 전 일이에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억지로 붙잡고 있던 관계였더라고요. 박서준 탐정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승현이와의 결혼 생활도 어쩌면 억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세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좋아요. 박서준 탐정이 이틀 정도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저와 함께 산책도 하고 식당 일도 도와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겠어요. 떠나는 날 박서준 탐정이 아쉬워했습니다.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외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예전과는 다른 제가 있었어요. 더 단단해지고 더 진실해진 모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의 식당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어요. 서울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다녀와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방송에서 화려한 요리를 만들 때와는 다른 보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만족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수였습니다. 언니. 지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였어요. 뭐 하러 왔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려고요. 1년이 지나서 매일 후회했어요. 언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다는 걸 알아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승현이는 어떻게 됐어? 헤어졌어요. 3개월 전에. 왜?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나 봐요. 저한테도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승현이에 대한 미련도 지수에 대한 분노도 이제는 없었어요. 언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는 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알아요. 그냥 언니가 용서해 주면 그것만으로도. 지수야, 나는 이제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아. 너도 그래야 해. 저는 지수에게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잘 살아. 그게 진짜 사과야.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언니가 여기서 잘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응, 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아질 거야. 지수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지수를 보면 분노로 떨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시간이 정말 모든 걸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박서준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오늘 지수가 다녀갔어요. 그래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용서는 했지만 예전 관계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잘하셨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박서준 탐정과 통화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제 변화를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다음 주에 그쪽 지나갈 일이 있는데 들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날 밤 저는 식당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제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별이 참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바빠서 너무 복잡해서 하늘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이 별들을 보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단순하지만 충만한 삶이에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손님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신혼여행으로 이 마을에 왔다고 하더군요. 사장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정성이 비결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만들거든요.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순간에 제가 만든 음식이 함께한다는 게 뿌듯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언니도 아닌 그냥 오지애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온다면 그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환한 미소로 진심을 담아서 말이죠.